스케일이 남달라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용량을요 3,6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이거를 교수님 지금 웃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우리나라 100배네. 우리나라 100배가 그렇죠. 넘어요.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치의 반 정도를 맞아요. 반 정도를 그냥 중국이 넘죠.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 이게 좀 무섭죠. 네. 어떻게 저렇게 땅이 넓어도 저렇게 넓단 말이야. 네,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특히 그 일본이 소재 산업 탈탄소 전환에 되게 지금 투자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대응이랑 탄소 저감 기술 경쟁에서도 좀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한중일 중 누가 녹색 문명 선도하고 있을까? 네, 지난 주말인 9월 27일부터 28일까지요. 중국 옌타이에서 제26차 그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제가 여기 다녀왔거든요. 옌타이가 어디에 있죠? 중국 그 산둥성인데 그 보니까 저도 처음 가봤는데 보통 저 연태 고량주 할 때 그 네, 연태인데 그 옌타이요. 예. 옌타이. 근데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1시간? 비행기 뜨자마자 거의 내릴 그래요. 정도였어요. 예, 기내식을 먹으려고 하고 보니까 착륙한다고 하는. 착륙한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옌타이가 속한 산둥성 지역이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중국 지역이라고 해요. 그 해안 쪽으로 왜 컨테이너항 쪽에 이렇게 기중기라고 하나요? 그 기계가 네. 한화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비행기 내렸는데 보니까 아니, 내려서 이제 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래요. 참에서 보니까 컨테이너항이 이렇게 지나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열려서 이제 이틀 동안 다녀왔고요. 오늘 지금 녹화일인 오늘자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금 출범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못지않게 이게 환경장관 회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국이랑 일본도 되게 적극적인 녹색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생태 문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예, 그리고 그 일본은 녹색 전환 아예 GX라고 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우리는 뭐 녹색 문명이란 단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서로 들었어요. 좀 장관들이 예. 우리 잘하고 있다. 약간 자랑하는 분위기 뭐 예, 이런 바로 거였나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랬구나. 정책 발표하는 그래요. 그런 자리였어요. 네. 예. 아니 특히 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어떠세요? 출범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실제 나왔나요? 네, 맞아요. 중간에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초대 장관으로서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칠 거다. 이런 정책 발표는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현안이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었던 걸로 기억을 어렴풋이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그때 정부조직 이제 법 개정안 막 통과된 뒤였잖아요. 국회 통과한 뒤여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 하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걸 개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예. 일본이나 중국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한 부처에서 묶어서 하는지는 네. 아마 아니지 않을 것 네. 아니지 않나 싶긴 네, 하거든요. 맞아요. 일본 환경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하면서 사실 원전 건설 뭐 이런 것도 많이 일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원전 수출만 두고 오고 맞아요.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일본 환경부에서는 원전 관련해서는 방제 위주로만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쪽만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그래요. 지금 에너지를 아예 총괄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에너지, 맞아요. 환경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같이 간다 이런 의미라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예. 중국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중국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중국의 경우에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회의 이제 열리기 한 사나흘 전인 9월 24일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유엔 화상연설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점 대비 7에서 1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중국이 사실 이렇게 NDC를 구체적인 막 수치로 밝힌 거는 아시다시피 처음이에요. 네. 2020년 유엔 총회 때는 2030년 이전에 우리가 탄소 배출량 정점 찍고 2060년이 되기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보면은 작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처음으로 감소세로 좀 돌아섰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끝나고 막 경기 둔화하면서 생산량이 좀 감소해서 그렇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실제로 정말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면 이걸 정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나름 아닌가. 자신감의 산물이다.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도 이 황룬치유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이 이제 장관이죠. 이번 2035 NDC 정책 발표를 좀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스케일이 남달라요. 향후 10년 안에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확대할 건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용량을요. 3,6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이거를 교수님 지금 웃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우리나라 100배가 그렇죠. 넘어요. 얼마나 큰 수치인지 제가 비교를 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누적 총량이 34기가와트고요. 정부가 막 에너지 전환 굉장히 속도 내서 한다는 게 5년 안에 100기가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3,600기가를 목표한 건 굉장히 큰 수치죠. 근데 이게 중국이 말만 그럴듯하게 했나? 이렇게 보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래 그 2020년에 발표를 할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량을 1,2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거 2030년까지 하기로 한 목표잖아요. 근데 작년 1월 기준으로 설비 용량이 1,400기가와트 넘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6년 만에 조기 달성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작년 한 해 새로 설치한 용량만 한 해에 500기가와트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풍력, 태양광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속도면 뭐 3,600기가와트 목표도 그냥 2035년 되기 전에 조기 그렇죠. 달성할 가능성이 더 아니, 크다는 그 자체로도 관측이 10년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 10년 내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요. 저는 이렇게 이 회의 이렇게 보면서 통역 이제 리시버 끼고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 회의 열리기 얼마 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맞아요. 됐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이제 황룬치유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이 막 발표하는 거 보면서 다자주의를 실천하겠다. 막 우리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 막 지역 협력 연계를 통해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뭐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지극히 미국과 중국이 바뀌었나?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발언이에요. 그렇게 네.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결국 미국이 저렇게 기후 변화에 있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인 틈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는 기후 문제에 진지하고 대안도 있고 재생에너지 설치 엄청나고 기술력도 갖고 있다 이런 걸 알리고자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네. 묘한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네. 예. 아까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시면서 예. 고점 대비 7에서 네. 10%를 줄이겠다. 네. 그럼 당연히 궁금한 건 고점이 고점이 언제냐. 언제냐. 예. 근데 이제 2025년 올해 작년부터 주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상당히 우리 학계에서도 네. 큰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네. 중국 정부가 2020년에 2030년에 피크를 달성하겠다. 탄소 배출 피크 그 뒤로 이제 줄여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5년이 앞당겨지는 네. 분위기인가?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워낙 늘리니까 다른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전기가 그만큼 덜 필요하게 되고 그럼 탄소 배출이 줄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하나의 변수는 경제가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죠.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네. 세계 경제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수요 측면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예상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제 좀 대비되는 네.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서 아직 1, 2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이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작년부터 네.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200기가 넘게 1년에 500기가. 아니 태양광만 한 태양광, 220, 예, 예. 250, 막 270 막 이렇게 그냥 설치를 하니까 예.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치의 반 정도를 맞아요. 반 정도를 그냥 반이 중국이 넘죠.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 이게 좀 무섭죠. 네. 어떻게 저렇게 아니 땅이 넓어도 저렇게 넓단 말이야. 네, 이제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하게 되고. 예. 안 그래도 그 김성환 장관한테 이제 질문할 네. 기회가 있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이랑 뭐 협력할 만한 게 있나 했더니
협력이란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중국이 지금 뭐 스케일이 너무 커서 위기감이 든다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봐요. 예. 자, 일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본입니다. 자, 우선 일본 기후 정책 가운데 지금 최대 현안이 하나 있어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거든요. 의무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5년에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1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거긴 합니다. 대신에 뭐 일본은 뭐 전환금융이랄지 이런 다른 정책 그럼요. 같은 걸 더 먼저 시작한 게 있죠. 그래서 일본의 기후 정책은 딱 들었을 때 중국하고 다르게 전반적으로 되게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근데 대신에 그걸 좀 지켜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NDC 같은 경우에 일본이 약속을 지켰어요. 올해 2월에 2035 NDC 이미 제출을 했어요. 정점이 이제 2013년인데 2013년 대비 6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아직 2035 NDC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새 막 토론하면서 한 60% 감축 제시할 걸로 이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60%라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정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일본이 2013년 대비 60%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완만하고 이렇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좀 선형적인 감소 목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대신에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겠다 해서 2040 NDC도 제출을 했거든요. 2040년에는 73%까지 감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상 장관도 이런 정책들 소개를 하면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이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시너지 접근 뭐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정부가 작년에 이제 유엔 환경총회에서부터 내세우는 그 기후 대응 전략이에요. 시너지 접근. 그래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래도 한 22.9% 정도 돼요. 이걸 2040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 국가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독일이 59%, 영국 47%, 스페인 50%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 워낙 높기 때문에 유럽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이 그래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높은 편으로 보여요. 우리나라 좀 갈 길 멀어요. 2023년 기준 9% 조금 넘었고 그럼요. 아직도 10%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많이 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일본은 뭐 원래 전통적으로 좀 신중한 네. 이런 환경 정책만이 아니고 여러 정책에서 그런 행보를 보이지만 네. 아까 최 기자 말씀하셨듯이 전환금융 같은 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조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로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럼 과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도 지키고 예. 탄소 배출도 줄일 거냐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맞아요. 한국 정부도 하고 네. 일본 정부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일본이 보니까 여기저기 요즘에 막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소재 산업 탈탄소 전환에 되게 지금 투자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대책이 나와가지고 네. 제조업 경쟁력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정책을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서두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던 기후 에너지 환경부 출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되게 상징적이에요. 정부조직법 이제 개정안 국회 통과하고 막 국무회의 의결 기다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때 주목을 받았고요. 이게 환경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조금 예를 들면 환경부가 1980년에 이제 환경청 설립되고요. 1990년에 환경처로 한번 승격이 되고 그다음에 1994년 환경부로 승격이 된 다음에 30여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대대적인 확대 개편을 하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김성환 장관이 이제 중국이랑 일본 장관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게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후 정책을 총괄하고 이행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다. 이렇게 의미를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35년 NDC 이거 지금 빨리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창 하고 있죠. 맞아요, 아시죠? 공론화하고 있어요. 예, 지난달 19일부터 막 전력, 수송, 산업, 그다음에 내일 농축산물이랑 폐기물 이런 부문별 대국민 공개 토론에 이어지고 있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10월 14일에 마지막 이제 종합 토론 끝으로 이제 공론 절차 마치고 나면은 확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2018년 대비 최저 아마 이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최저 48%에서 최고 65% 감축 목표 이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현행 10%인 유상 할당 비중을 5년 안에 전력 부문은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요. 산업 부문도 15%까지 늘려서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 가격에 제값을 좀 매겨서 그 시스템을 살려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량, 전력망 차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한다는 이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산업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탈탄소 전환 방향을 좀 제시를 했어요. 철강은 수소 환원제철 도입, 저탄소강 확대, 그다음에 시멘트, 소성 클리커 감축하고요. 폐기물 같은 그런 혼합 시멘트를 좀 확대하겠다. 석유화학은 이게 중요한 게 NCC, 납사 분해 시설인데 이거를 전기 NCC랑 수소 NCC를 하나씩 도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번 토론 과정에서 했어요. 이렇게 속도를 내서 2035년 NDC에서 산업 부문만으로 2018년 대비 최대 30%까지 감축을 해보겠다는 게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목표입니다. 예, 상당히 이건 야심차고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독일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탈탄소의 길을 갈 것이냐 너무 정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이거는 네.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넘어서서 네.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탈탄소를 해나가는 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전체 공통된 그럼요. 그런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회의에서도 보면은 이게 1999년부터 쭉 이렇게 정례화해서 진행해온 회의인데 이게 과거에는 원래는 미세먼지 공동 대응 이런 게 이제 의제가 주축이 됐으면은 이번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 의제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오갔다고 해요. 이렇게 양자 회의 같은 것도 열리잖아요. 근데 한일 양자 회의에서는 지금 일본이 올해 6월에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그 기상위성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정보 혹시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제안이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중일이 되게 가깝기 때문에 기상 정보 같은 거 서로 이렇게 그럼요. 공유하는 그런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좀 제조업 하면은 진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럼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밸류체인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대응이랑 탄소 저감 기술 경쟁에서도 좀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여기에 앞으로 동북아 기후랑 경제가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리고요. 예. 탄소 배출 세계 1위, 5위, 네. 9위입니다. 이 세 나라가 네. 탑10의 세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생각 다시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